구독과 좋아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777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우입니다. 김현일입니다. 지금 사실 언론사들도 최대한 이 취재원들 접촉을 피하도록 지금 권고를 하고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자유한국당에 출입했던 지금 자유한국당이 난리가 났잖아요. 자유한국당에 출입했던 이 정당 출입 기자들 같은 경우에 많은 언론사들이 회사 출입 금지를 내렸어요. 회사 출입 금지 내리면서 자택에서 일해라. 왜냐하면 회사 들어와서 괜히 문제 발생하면 안 되니까. 네네. 그래서 외출 최대한 자제하시면서 근데 그래도 자기 건강 관리 잘하고 네. 마스크 꼭 쓰고 다니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일간 기고스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일간 기고스는 또 두 가지의 내용이 실렸는데요. 먼저 그 민주당의 이야기를 민주당 공천 갈등 있잖아요. 김남국 변호사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죠. 이것을 가지고 아주 최악의 그 정치 혐오주의 조장 보도 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채널A 정치데스크 2월 19일 방송이었는데요. 이 방송에서 패널로 최진영 변호사가 나왔대요. 이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갈등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김남국 변호사 출마 관련된 내용이에요. 20세기에 우리 세계에 1차, 2차 세계 대전이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21세기 대한민국에는 1차 조국 대전과 이어서 이번에 이른바 2차 조국 대전이 벌어지고 있다. 2차 조국 대전인 셈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코미디가 있습니까? 이 사람 너무 과장을 너무 심하게. 네. 설레발 이런 설레발은 아무튼 처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일단은 이런 말은요. 우리가 진짜 한 30년 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를 전쟁이나 게임에 비유하는 표현들은 정치 혐오를 조장하는 매우 부적절한 선거구도다라고 거의 무든 심한과 학생들이나 언론 모니터를 하는 모든 사람이 진짜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정작 언론인 자체들만 몰라요. 그런데 이 최진영 변호사는 언론인이 아니니까 백보 양보한다 치더라도 이 종편에 이렇게 오랫동안 자주 등장하면서 자기가 뭔가 썰을 풀고 다니면 최소한 준 언론인이잖아요. 그러면 기본은 알아야지. 이 사람의 지금 이 발언은 정치 혐오주의 조장 보도의 사례로 교과서에 실릴 수 있을 법한 그런 아주 해괴한 발언이었거든요. 진짜 어마어마한 발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술자리에서도 이렇게는 안 한다. 그러니까 내 말이 우리가 종편 패널 발언 비판할 때 보면 야 술자리 토크를 하고 있냐 이러잖아요. 이건 술자리에서도 요즘 이런 얘기하면 너 지금 뭐하니? 어마하지. 이런 소리 야, 그건 너무하지 않냐? 야, 네. 어디다 비비냐? 이렇게 그러니까. 핀잔을 들을 만한. 그래서 아무리 여당이 싫고 어떻게 해서든 여당이 흠집을 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좀 말을 가려서 해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조국 전 장관 사태를 이용해서 여당을 비판하거나 공격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보수 쪽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야 이거 세계 1, 2차전 대전급이야라고 하는 것은 그 여당이 원하는 온당한 비판도 아니야. 여당을 향해서 야당이 하고 싶은 온당한 비판 축에도 못 껴요. 이런 식은. 그냥 완전히 이거는 말 그대로 TV조선이나 채널A를 보고 있는 아주 극렬한 자유한국당 또는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을 향해서 그냥 표심을 결집하려는 의도밖에 안 보이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말, 아주 자극적인 말만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중앙일보 칼럼인데요. 중앙일보가 요즘 매일매일 대박을 치고 계십니다. 아니 자. 진짜 아니 컨셉을 확실하게 잡으신 것 같아요. 중앙일보 이 구역의 미친놈은 나야. 딱 이거지. 이 칼럼계는 건들지 마. 다른 언론사들 칼럼 쓰지 마. 우리처럼 쓸 거 아니면. 우리는 소설로 가자. 네, 우리는 소설을 쓴다 이제. 아니 왜 옛날에 신문사들 그 소설 연재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렇죠. 예, 지금은 잘 안 해요. 예, 지금은 잘 안 하는데 야 우리가 그거를 칼럼으로 녹여볼게. 야 이거는 뭐 대단들 하셔요 진짜. 그러니까요. 어떤 소설인가요? 자, 이번에는 이훈범 중앙일보 대기자가 쓴 칼럼인데요. 칼럼 제목이 박근혜 옥중 서신이에요. 난 진짜 단독으로 싫은 줄 알았어. 아니 이거 진짜 내 생각에 굉장히 걱정되는 게 이거를 카톡으로 퍼날릴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쓴 옥중 서신이라고 생각하고 보내도 될 정도로 완결성이 딱 있어요. 나름대로. 그래요? 네. 소설을 처음에 시작할 때 친애하는 동지 여러분. 하수상한 시절에 두루 평안하십니까? 박근혜입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해요. 그러더니만은 정말 구구절절 자기의 심정을 막 쓰거든요. 그래서 이걸 누가 보면은요. 딱
진짜 박근혜가 보낸 옥중서신 아닐까? 네. 왜냐면 쓸 수 있잖아. 그렇죠. 써서 밖으로 내보냈나? 이렇게 생각될 그런 내용이었고요. 근데 이게 그냥 그렇게 느껴져, 그렇게 보일 수 있어 정도가 아니고 제가 볼 땐 그렇게 보이라고 쓴 칼럼이에요. 그치? 왜냐면은 이게 지면상에는 박근혜 옥중서신이라는 제목으로 그냥 올라갔어요, 아예. 제목이 그리고 그거고. 네, 제목이 그거고 기사 안에서요. 아까 처장님 말씀하신 뭐 친애하는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끝날 때 2020년 2월 22일 박근혜 추신 저를 석방하려는 노력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곳에서 곧 새로 들어올 사람들을 맞이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기사 내용 그 어디에서도 이거는 이윤범 기자가 쓴 가상의 편지입니다라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그래요? 예. 뭐야 그러면? 그런 고지를 한 군데도 안 해줬다고요. 맨 그냥 위에 딱 편지. 썬데이 칼럼. 썬데이 칼럼 박근혜 옥중서신. 왜 칼럼 제목이 조그맣게 있잖아. 썬데이 칼럼. 그리고 이 기자의 이름 이훈범 중앙일보 대기자. 그렇게는 써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기사 제목이랑 기사 내용상에 이게 이윤범 우리 중앙일보 기자가 대신 가상으로 쓴 겁니다라고 하는 고지가 하나도 안 돼 있다고요. 헐.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그런 걸 굳이 좀 너무 네. 아기 같잖아. 박근혜 애초에 그러니까 이런 거 왜 쓰냐고요. 아기 같은데. 예. 아무튼 이게 굉장히 낚시를 의도한 칼럼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 칼럼을 인터넷판으로 냈을 때는 앞에다가 꺽쇠를 집어넣어서 대신 쓰는 박근혜 옥중서신이라는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왜냐면 욕을 먹었거든요. 제가 보기엔 예. 욕을 먹고 대신 쓰는이라는 말을 앞에다가 이제 넣어준 거예요. 욕을 먹을 수밖에 인터넷. 이게 없죠. 지면에도 나갔을 거 아니에요? 네, 지면에는 지명보도에서는 우리가 말씀드린 그냥 그대로 박근혜 나간 거예요. 옥중서신으로 나갔고. 야 진짜 이제 막 나가네 진짜.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빙의하는 글도 엄청 자주 있는 일입니다. 사실 그렇게 나쁜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 지금 현재의 어떤 이 언론 상황을 비판하기 위해서 김구 선생의 빙의에서 이 상황을 뭐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빙의 글을 쓸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이 내용이 지나치게 선거 운동을 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 네. 내용이 진짜 너무 나빠요. 이 긴 칼럼은 딱 두 개로 요약됩니다. 내용이 핵심 메시지가 두 개예요. 첫 번째, 나는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국정농단은 다 거짓말입니다. 이거 하나. 두 번째, 우리 보수가 이기기 위해서는 친박 여러분들이 지금은 양보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지금은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 일단 친박이 좀 양보합시다. 딱 요거 두 개입니다. 자, 이랬습니다. 탄핵의 구속이라니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그리 죽을 죄를 졌나? 이러려고 휴일 없이 일했나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을 뿐인데 최순실도 제 뜻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은혜로운 친박 동지들에게 통합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다. 저를 잊으십시오. 저와 함께 무대에서 내려옵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정도로 노골적이에요. 친박들에게 친박 유권자들에게 대놓고 딱 표심을 호소하는 건데 일단 첫 번째 난 죄가 없다. 이거 박근혜 지지자들이 들으면 진짜 박근혜 씨가 이렇게 편지를 썼다 그러면 눈물 나는 대목이죠. 두 번째 그런데도 이게 빌드업이 있어요 나름. 난 죄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너무 이렇게 억울하지만 그래도 보수의 승리를 위해서 친박이 약간 양보해서 통합해야 됩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 거짓된 감동이라는 게 중요해요. 이게 박근혜 씨가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박근혜 씨 네. 절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빙의가 좀 잘못됐습니다. 박근혜 씨가 이걸 보면 화가 날 겁니다. 억울해할 수도 있어요. 난 양보 안 할 건데? 무슨 네. 소리야? 그러면서. 거기 다 배신자들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저는 되게 위험한 보도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냥 이렇게 가장하지 말고 그냥 칼럼에 자기 기자님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썼으면은 좀 덜했을 거예요. 이거는 약간 네. 미래통합당 선거운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되게 위험한 거예요. 맞아요. 심지어 박근혜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 박근혜 씨의 동의도 받지 않고 동의를 받았나? 이렇게 쓸 거라고 동의를 받았나? 예. 아니 이렇게 거짓된 감동을 유권자들로 하여금 일으키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공화당 박근혜 지지자들이 미래통합당을 지지할 수 있도록 거짓된 정보로 하여금 그렇게 표심을 이끌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되게 나쁜 거죠. 그러니까. 그쵸. 예. 그래서 아무튼 저는 여태까지 얘기했지만 이 내용이 그 앞에 있는 그 칼럼 썬데이 칼럼이라는 이름만 빼잖아요. 그러면 그냥 박중의 옥중서신으로 쭉 복사해서 끝까지 복사해서 텍스트로 카톡으로 보내면 딱 가짜 뉴스라는 거죠. 우리 공화당에서는 되게 싫어할 것 같아요. 엄청 싫어할 만한 가짜 뉴스죠. 우리 공화당이 중앙에 네. 걸어야 됩니다.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 친박 쪽
지지하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게 막 카톡방에 뿌려졌어요. 그래서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양보하자 했는데 나중에 이게 중앙일보 기자가 가상으로 쓴 거라는 걸 딱 알았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니 이건 선거운동. 네, 거짓말 심지어 그냥 선거운동이 아니라 거짓말이야. 거짓말 선거운동. 미래통합당 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쓴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네. 다른 의도가 없잖아요. 이거 어떡하나 우리가 근데 우리 공화당이나 친박주의 제보를 해줄 수도 없고 이거 참. 아니 이거- 제보 안 해도 이미 보시고 화났을 겁니다. 그렇죠. 예, 선거 기사 심의위원회로 신청하시기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신고가 아니고 진정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이야기 우리가 말했던 정강삼 방송통신심의위원 관련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진전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뭔지 봉우 씨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가 어제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 심의위원인 정강삼 위원이 지금 미래통합당에 공천을 신청한 상태라고 말씀을 네네. 드렸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동료 심의위원들이 7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5분이 사퇴하라고 사퇴 권고안을 냈습니다. 그 와중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자, 7명 중에 왜 5명이겠어요? 한 명은 정강삼 위원이니까 빠져 있고, 한 명은 명이 더 누구세요?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모르면은 네. 이정일이 아닌데. 이상 그렇습니다. 역시 자유한국당 추천인 우리 이상로 의원, 예, 우리 민원인의 정보를 신상 정보를 노출한 불법 행위를 했던. 의리가 있는 분이시군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이분도 약간 기다리시나? 글쎄요, 모르지. 그건 잘 왜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참여를 안 예. 하셨지? 어쨌든 바른미래당 추천의 박상수 위원도 이거는 동료 심의위원들의 명의를 실추한 것이다. 네. 그렇게 하면서 권고 안에 동의를 하셨거든요. 당의 문제가 아니지 이거. 네. 자, 근데 정강삼 위원은요 휴가를 냈대요. 지금 24일부터 28일까지 왜 휴가 휴가를 냈는지 내고 아세요? 공천 절차를 밟고 있다는 면접 거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회의에 불참했대요. 자, 이런 불성실한 사람을 지금 우리가 자기 아픈 것도 아니고 지금 세상에. 코로나19도 아니고 자기 지금 공천하겠다고 개인 그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면서 회의에 불참을 하더니 참 뻔뻔스럽다. 아니 그거 만약에 그 공천 떨어지면 다시 심의원 합니까? 그죠. 하겠다. 그래서 맞아. 지금 심의위원을 그만두지 않고 있는 그러고 거예요. 오시겠죠. 아니 그러면 미래통합당하고 또 뭔가 연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거 그럼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충성을 또 계속 하겠죠. 충성 맹세를 하겠죠. 이거 진짜 무슨 정치판이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전 너무 안타까운 게 이렇게 되면은 심의위원이 심의기구의 신뢰도를 다 깎아먹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걸 누가 심의를 정당하게 보겠어요 이렇게 되면. 자, 아무튼 본인은 자신은 입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 신청서의 입당이 제일 중요한가 봐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강상현 위원장은 우려스러운 것은 공천 신청을 한 것 자체가 법규 위반이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심의위원회 핵심은 공정성인데 벗어났다는 외부의 비판이 있다. 문제제기 수준이 아닌 위원회 차원에서 메시지가 있어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강상현 위원장은 남의 의견만 얘기하시는 분인가 봐요. 계속 의견이 있다 하시고 본인의 의견은 말씀을 안 하시네요. 위원장이신데. 네, 김재영 위원은 이렇게 말했대요. 법 위반 여부는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위원회 위상에 흠집이 났다는 건 사실이다. 이게 중요해요. 각계에서 성명이 나오고 있다. 위원회 이름으로 자진 사퇴를 권고하는 성명 정도는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의견을 냈고요. 박상수 위원은 동료 위원 일이라 안타깝지만 위원회 명예가 손상됐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책임 당원이라 문제없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일반 당원보다 정당에서 더 중요한 역할이나 기여한 경우에 부여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당원 자격이 있다. 우리 박상수 라고 의원이 웬일로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옳은 말씀을 하셨을까? 라이벌이군요. 예, 심영섭 위원 사퇴를 권고해야 한다. 개인이 선택하는 게 맞지만 위원회는 권고할 수 있다. 강진숙 위원 면접 결과가 어떻든 이례적인 상황을 두고 스스로 대안을 만들어 와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안이 뭐 있겠습니까? 그만두시면 되지. 나가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나가셔야 합니다. 떨어지건 붙건 나가셔야 한다는 사실. 네. 네. 구독과 좋아요. 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요. KBS의 김경록 인터뷰를 심의를 했고요. 네. 심의 결과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관계자 합니다. 징계가 나왔습니다. 네, 관계자 징계면요 엄청 센 거거든요. 굉장히 중징계입니다. 법정 제재 네. 중에서 법정 거의 제재 최고의 중징계죠. 저희가 보통 법정 제재 얘기할 때 주의 경고 수준으로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두 개는 법정 제재로서 재허가 심사나 재승인 심사의 감점 요인은 되는데
뭐 이게 제작진이나 KBS의 실질적인 타격은 없어요. 네. 근데 이 관계자 징계 그리고 뭐 과징금 이렇게 되면 이제 회사에 직접 타격을 주겠다는 징계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강한 징계죠. 자, 근데 이 기사는 꽤 길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저희가 요약을 읽어드린 건 해드릴게요. 미디어오늘 기사인데요. 예, 내용이 되게 긴데 결과로 심의에서 어떤 논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만 좀 정리를 해주시죠. 아 이게 지금 미디어오늘 기사는 사실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최대한 요약을 해볼게요. 일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요. 인터뷰 보도에 있어서의 선택적 받아쓰기 기본적으로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이나 여러 가지 보도 준칙에서 금하고 있는 선택적 받아쓰기로 인터뷰의 취지 자체를 왜곡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관계자 징계가 나온 것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결정은 요약하자면 이거로 끝납니다. 뭐 안에서 약간 심의위원들끼리 이견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강삼 위원이나 자유한국당 추천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재판하고 있는데 조국 전 장관 재판하고 있는데 이거 좀 기다려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의견이 있었지만은 다수의 심의위원들이 이거는 재판과는 관련이 조국 전 장관의 재판과는 관련이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KBS 인터뷰 보도가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 인터뷰만 보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의결이 된 것입니다. 원래 첫 번째 회의에서는 이게 의결이 안 돼서 이번에 24일 날 어제 전체 회의로 넘어와서 의결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그 심의 결과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이 심의 결과 자체는 중징계가 나올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KBS 시청자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이미 냈습니다. KBS 시청자위원회에서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선택적 받아쓰기라는 결과 이미 나왔죠. 근데 지금 미디어오늘이 더 이거 약간 미디어오늘 단독 보도에 가까운데 사실. 근데 저는 예. 선택적 받아쓰기를 하지 않는 인터뷰 보도는 사실상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모든 전문을 인터뷰 내용을 전부 다 해주는 그런 보도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선택적 받아쓰기 그 자체가 무조건 문제라고 말하는 거는 좀 사실 되치기 당할 우려가 있어요. 예, 거의 요게 모든 또 내용에서. 중요하긴 합니다. 네. 예. 그런데 이거는 진짜 명백하게 왜곡, 그러니까 정말 악마의 편집이라는 거죠. 악마의 편집이 문제였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본인이 김경록 PB가 본인이 이 심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내가 정말 이 심의에서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건 이거다라고 말한 게 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일종의 글로 이렇게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의견서를 냈어요. 의견서를 이 내용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요게 이제 요약을 해드려야 되는데, 근데 처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민원연 입장에서는 김경록 PB 입장보다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네네. 그러니까 방심위도 단순히 선택적 받아쓰기라고 해서 이렇게 센 징계를 내린 건 그렇죠. 아니고요. 예. 선택적 받아쓰기로 인터뷰의 취지를 왜곡했다고 인정한 네네. 겁니다. 그 이제 뒷부분이 사실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왜곡했길래 이 부분은 저희가 다 설명드릴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김경록 PB의 입장은 일관적입니다. 자기는 분명히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에게 죄가 없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는데 KBS는 두 사람에게 핵심적인 죄가 있는 것처럼 보도가 나갔다는 게 핵심이에요. 네. 요거에서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실제로 작년 9월 11일 날 나갔던 KBS의 보도 두 건, 그 문제의 보도, 그 두 건은 보도 제목부터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뭔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도 제목을 냈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 끝난 문제입니다. 이 저널리즘 측면에서는. 근데 김경록 PB가 이번에 아주 24일 날 방심위에 의견서를 하나 제출했는데 이게 또 이제 아주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이 돼요 지금. 네. 아직은 KBS도 공식 입장이 안 나왔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KBS는 큰일입니다 정말. 진짜 예. 이거는 중징계 수준을 넘어서서 KBS 진짜 대책을 세워야 돼요. 조직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죠? 김경록 PB의 의견서는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말인데 김경록 PB가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통해서도 하지 않았던 말인데 KBS로부터 인터뷰를 강요당했다는 겁니다. 애초에. 그럼 그 강요당한 경위가 어떻게 되느냐? KBS 법조팀장이 김경록 PB 본인을 수사하고 있던 검사와의 관계를 들먹이며 그 검사가 인터뷰 안 하면 또는 구속영장을 만지작거린다는 표현을 썼다 그래요. 네. 영장을 만지작거린다. 그래서 우리한테 인터뷰를 해서 그 내막을 좀 말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강요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본인이 거부를 하다가 구속영장 얘기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인터뷰를 하긴 했는데 인터뷰를 응하면서도 본인은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이 사실 이 건에 대해서 잘 모른다. 투자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하겠으니 꼭 그렇게 내달라고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대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인터뷰를 나갔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뷰를 처음부터 강요받았다는 게, 그러니까 법조팀장이 강요가 예. 아니라 거의 협박 같은데. 협박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네. 선처해 줄 수 있다. 지금 인터뷰를 하면 내가 널 그런 도와줄 수 이야기를 있다. 했다는 건데 이게 이제 이제 검찰 조사만 앞두고 있어도 압박이 되는데 내가 지금 구속될 수 있다. 구속영장이 나올 것이다. 그런 상황이라면은 인터뷰를 뭐 합리적인 수준에서 하면 내가 선처를 부탁해 주겠다라고 하면 솔직히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근데 이게 검사하고 기자하고 뭐 관계가 있나 보네요. 그 이제 김경록 씨 주장에 의하면 그 KBS 법조팀장과 그 검사가 또 아는 사이라 그래요. 예. 매우 친하다라고 본인이 말을 했대요. 법조팀장이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김경록 당신을 도와줄 수 있다. 지금 구속영장 만지고 있다. 예. 네. 이거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아직은 일방의 주장입니다. 김경록 씨 일방의 주장이지만 아무튼 굉장히 자세한 내막을 본인이 이번에 새로 얘기한 거예요. 의견서 네. 통해서. 두 번째 맥락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하던 주장입니다. 김경록 씨와 유시민 이사장 측이 원래 하던 주장인데 KBS와 검찰이 내통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후에 그때 처음에 이 얘기를 했을 때는 원래 김경록 씨가 어떤 거를 위주로 얘기했었냐면은 9월 10일 날 인터뷰를 하고 그날 바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 검찰 조사하는 과정이 뭐 질문도 그렇고 너무 똑같았다. 이 얘기를 원래 하셨었어요. 그렇죠. 원래 하셨는데 이번에 약간 이제 더 구체적으로 추가하신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가 그 KBS 법조팀장과의 인터뷰를 할 때 마이크를 끈 다음에 인터뷰 끝난 다음에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조국 전 장관한테 이렇게 옷을 좀 해주겠다고 이렇게 아파트로 막 조국 전 장관 아파트까지 따라가고 그랬었다 이런 얘기를 자기가 그냥 지나가면서 했대요. 왜냐하면 이제 김경록 씨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조국 전 장관한테 어느 정도는 유리한 얘기니까. 근데 이 얘기를 그러니까 아파트 앞까지 따라갔다는 이 얘기를 자기가 한 게 이게 기억이 나는데 9월 10일 날 인터뷰 끝나고 검찰 조사하러 가가지고 거기에 조국 전 장관이 김경록의 아파트까지 쫓아왔다더라 인터뷰했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김경록 씨를 좀 파봐라 이렇게 써 있었다는 거예요 검사의 컴퓨터에. 그래서 이게 김경록 씨가 자기가 추측하기로는 내가 최성해 총장이 조국 전 장관 아파트까지 따라갔다는 얘기가 어떻게 와전돼가지고 잘못 알아듣고 검사한테 이걸 흘렸구나. 흘렸는데 이게 지금 약간 잘못 알고 있구나. 그래서 이 검사가 지금 자꾸 나한테 조국 전 장관 얘기를 묻는구나. 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KBS 기자가 굉장히 자세하게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는 그 KBS 측 입장과는 다르게 너무너무 아주 상세한 내용까지 검찰이 흘려서 날 조사하겠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네, 이번에 의견서로 낸 내용의 줄기는 크게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KBS는 요거에 반론을 좀 정확하게 미디어는 반론을 실어줘야 되는데 KBS는 김 씨가 인터뷰한 그 주장을 교체하기 위해서 검찰에 문의를 했기 때문에 검찰이 김 씨가 KBS 인터뷰를 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일 뿐이다라는 입장을 그동안 쭉 내왔던 거죠. 근데 김 씨 본인은 조국이 김경록 씨까지 쫓아왔다라는 대목의 그 문건은 KBS와 검찰이 내통하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진실은 알 수 없어요. KBS가 아직은 어제 나온 김경록 씨의 의견서에 대해서는 입장이 안 나왔어요. 네. 입장이 안 나왔고 뭐 우리는 사실 검찰에 그냥 아주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 통상적인 절차를 했을 뿐이다라는 주장은 이미 작년부터 해왔던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앞으로 또 공방이 펼쳐지겠지만은 KBS 측과 이 김경록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너무너무 문제가 큽니다. 언론하고 짜고. 네, 김경록 씨의 주장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터뷰 자체가 지금 생각해 보니 KBS와 검찰이 아예 처음부터 기획하고 짜놓은 시나리오 같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조국 지금 전 김경록 씨가. 장관한테 불리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가져오기 위해서. 네, 본인이 이거를 원래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KBS가 의견 진술을 했는데 그 과정을 보니 본인이 참을 수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나는 지금 끊임없이 작년부터 조국 전 장관 측이 잘 몰랐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는데 KBS가 다 조국 전 장관 측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완전 바꿔서 보도했다고 난 계속 말하고 있는데 이번 심의 절차에서 KBS 측 관계자가 나와가지고 마치 자기네들이 그 정경심 교수 조국 전 장관을 보호하려고 나를 인터뷰한 것처럼 의견 진술을 하더라. 내가 거기서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의견서를 쓴다고 했어요 지금. 근데 이게 나는 이런 소리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방통심의 사무국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보낸 의견서 있잖아요. 이 의견서를 이제 직접 나와서 의견 진술을 하지 않고 의견서로 받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김 씨가 직접 그 내용을
말을 하겠다고 의견 진술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방통심의의 사무국에서 입장문만 전달을 받았고요. 이유가 방송사업자 등 관계자만 의견 진술 자격이 있어서 의견 진술자로 나올 수 없다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요. 방송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방송사는 방어권 때문에 의견 진술을 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상황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참고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많은 어떤 이게 객관성을 뭐 입증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다양한 방식으로 방통심의위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있어서 전적으로 방송 징계를 받을 대상인 방송 사업자만이 의견 진술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그러네요. 들죠. 김경록 PB의 의견은 그냥 종이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직접 나와서 설득력 있게 얘기하는 건 또 다르고요. 그렇죠. 또 다른 전문가들 그리고 또 김경록 씨뿐만 아니고 보도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나와서 어떤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있어야지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후에 이 제도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네. 생각은 드네요. 근데 아무튼 이 입장문 때문에 관계자 징계라는 중징계가 나온 어떤 영향을 분명히 미친 건 사실이다라고 심의위원들이 네. 그 김경록 씨 방금 말씀드린 의견서를 네.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대요. 네. 그래서 굉장히 강한 징계가 지금 나오는 것이죠. 네. 김재영 위원의 평가를 보면요. 김 씨의 의견서를 보면 방송 내용이 사전에 치밀하게 짜여진 각본에 따라 고의로 취사 선택됐다. 인터뷰 전후 과정이 김 씨가 임의로 지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다라고 주장했고요. 허미숙 위원도 김경록 의견서를 보면 이 보도가 계획 기사라는 것이 설명된다. 사전 인터뷰 취지를 사실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김 씨가 검찰 조사받는 동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고 법조팀장에게 전화를 했는데 팀장이 내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커버치는 이상노 의원은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깊이 있게 이 사건과 관련한 재판 진행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 결정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주장했다고 지금 딱히 합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밖에 얘기가 안 나오는 거는 깊이 있게 추적을 예, 했는데 어째 이렇게 말이 없나? 딱히 할 말이 어, 없는 자, 거죠. 근데 심영섭, 예. 심영섭 위원도 심영섭 예. 위원은 심의는 김경록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 심의하고 있다. 재판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그냥 의결을 하자라는 취지의 얘기를 제가 했다고 아까 합니다. 그 초반부에 다 말씀드렸던 네.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제 그 거의 끝이 날 시간이 되니까 갑자기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분명한 심의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는데 KBS 그리고 TBS 등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나름 징계를 잘 내려주시고 계십니다. 이 포지션, 이 행태를 제발 종편에도 똑같은 잣대로 들여다보시면 이런 수준의 관계자 징계 나올 것이 수두룩박박하다는 사실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참 안타깝죠. 예. 자, KBS의 이 김경록 PB의 보도가 중징계를 받았어요. 관계자 징계. 그러면 이 똑같은 잣대로 이런 수준의 왜곡 편파가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지 종편에서 어떤 보도가 나오고 있는지를 보시면 정말 다른 심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예, 어제 방송이죠. 776화. 저희가 어제도 그러고 보니까 중앙일보 칼럼이었네. 중앙일보 칼럼 말씀드렸던 어제 방송에 대한 댓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제는 또 댓글이 몇 개 안 달렸어요. 예. 투어이브 망비령님 너무 웃기는데 오늘도 너무 잘 봤습니다. 이정재 칼럼이 약간 덜 미워 보이는 건 잘생긴 이정재 씨 때문일 어제 또 거예요. 센스 있게 크크. 뒷배경에다가 진짜 이정재 배우를 깔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유 이정재 배우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러니까 약간 모욕이야 근데. 아니 그런데 네. 너무 이제 그분 진짜 쓴 분을 걸어 놓으면 보기가 힘들 것 같아요. 네. 안구 정화를 위해서. 아무튼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잘생긴 사람 뒤에 있으니까. 네. 아무튼 봉우 팀장님 머리 스타일에 대한 반응이 좋네요. 잘 어울린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물 난답니다. 네. 네, 하나만 더 하면은 YOTV 님께서 배경에 정재 오라버니는 뭔 고생이에요. 그러니까. 소설형 칼럼이라니 열심히 일할 수 있는데 왜 저런 사람이 위원이 돼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월급만 꼬박꼬박 받아가냐고. 오늘은 그렇게. 빙의형 칼럼이었죠.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진짜 근데 너무 나빠. 솔직히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중앙일보 칼럼은 진짜 근데 나쁜 거예요. 빙의 네. 전환제까지. 거짓말이야.
중앙일보와 중앙일보가 경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니 누가 더 그렇게 소설 잘 쓰나 뭐 진짜 시합 하나 안에서.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그리고 팟빵 댓글은 특별한 게 없네요. 네. 요즘 팟빵에 댓글을 많이 못 달아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게요. 미디어 탈국기를 이제 이렇게 채널을 분리하자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자신이 있어서 분리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분리를 한 건데 이게 선거 시기에 딱 맞물려가지고 분리한 것은 좀 실수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여러분들이 많이 홍보 좀 해주시고요. 친구들한테 좀 권유도 해주시고 저희 방송을 보신 분들이 빠르게 좀 더 광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저희 너무 심각하거든요. 저희가 꼭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을 좀 더 많은 분들이 알아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왕이면 꼭 열심히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권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독자 1,200명. 그래도 어제 하루에도 한 10명 늘어났어요. 예. 홍보 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국기는 내일도 열심히. 돌아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오후 4시님 봉우 팀장님 헤어 좋네요. 오 인물이 납니다. 저희 우리 미용실 사장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미용실 사장님이 제가 사실 분기마다 이 빠마를 하는데 제가 가는 미용실입니다. 참고. 예, 이제 주말에 열심히 일을 제가 하다가 토스했습니다. 거긴 아저씨가 굉장히 원장님이 잘하시는 남자분 예. 머리를 잘하시는 곳이더라고요. 네, 우리 저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빠마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 여기 댓글 남겨주십시오. 제가 미용실 소개드릴게요. 진짜. 정말 괜찮습니다. 예.